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역 현장 일정을 잇따라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종시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수년했고요. 또 오늘 방문 예정이었던 강원도 일정도 미뤘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는 경기 남부 지역 현장 행보를 계획했었지만 두 차례 연기 끝에 사실상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를 앞두고 한창 바쁘게 좀 돌아다녀야 할 시기에 이렇게 방문을 취소 연기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좀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선 공천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좀 빚어졌는데 이게 완전히 봉합되지 못하면서 장 대표가 민심을 직접 대면하기 어려워하는 거 아니냐,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세종 일정 수년과 관련해서 공천 잡음 때문에 온전히 그것 때문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이 지금 뭐 세종 현장에서는 그 어떤 공천 잡음이 존재한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것 때문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치고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장동혁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지층께서 조금 답답한 측면이나 아니 무언가 좀 기대했던 측면대로 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 제대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본다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들 보면은요, 이제 쫙 상황을 보다가 0점을 조정한 다음에 치고 나갈 때 무섭게 치고 나가거든요. 지금 당내에서는 당연히 이 공천 과정과 관련해서 잡음이 있고 이 이슈는 당에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공천이 마무리되는 어느 시점에 무섭게 치고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동혁 스타일은 그리고 네. 안정형이 아니라 돌파형입니다. 돌파형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 뭔가 당내에서 혁신선대위라고 하면서 그 선대위 앞에다가 도대체 혁신적이지 않은 선대위는 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우리 그 장동혁 대표 선출한 과정들 보면은 직전 대선 후보가 더 유력할 것이라는 많은 분석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낮았던 장동혁 대표가 선출됐거든요. 저는 그때 이거는 뭔가 누군가가 비대위원장 임명하듯이 뭐 혁신 비대위원장이다, 혁신 선대위원장이다 이렇게 임명한 게 아니라 당원이 혁신당 대표를 선출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는 0점 조정을 마친 장동혁 대표가 무섭게 치고 나갔을 때 그것에 당원들께서 반응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도 어느 시점에 특정한 시점에 무섭게 치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시점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의 대표 권한이 너무 땅에 떨어져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공천 잡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같으면 누가 이런 공천에서 자기 컷오프 됐다고 뭐 무소속 나오겠다. 무소속 나오실 분들 나오시면 돼요. 보통 탈당하고 나오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당대표 물러나라는 얘기를 누가 합니까? 이건 저는 되게 반대하는 게, 어쨌든 당원들에게 뽑힌 대표잖아요. 그쵸.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실 거면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셨어야지. 그래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으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장동혁 대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장동혁 대표 지금 지방선거 뭐 이거에 대해서 지방 일정 좀 순회하시고 유튜브 찍고 미국 가시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파형이라면요, 더 돌파하셔야 될 때예요. 지금 저희 이준석 대표는 진짜로 1분 1초를 쪼개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는 작은 당이니까 사람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지금 짧은 시간에 언론도 나가고 행사도 하고 국회 상임위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 후보자들까지 만나면서 정말 시간 쪼개서 쓰고 있어요. 당대표 그러셔야 돼요. 지금 선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바닥으로 뛰시고 더 민생 살피시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것만이 항상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을 가신다고요? 유튜브를 찍으신다고요? 이거 주변에서 매섭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실 때 아닙니다. 아무도 안 봐도 좋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봐도 좋으니까 험지 가셔가지고 혼자 외롭게 싸우십시오. 당대표가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움직여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요,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희생을 하고 앞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딪혀서 돌파하려고 할 때 그때 공감을 하고 밀어주고 도와주게 되거든요.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 누군가가 그런 조언을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오는 14일에서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미국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이끄는 국제공화연구소 초청 때문인데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한가한 행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의 모든 선거는 민생 선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 민생 문제의 핵심은 결국 환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높아져도 결국 우리 환율 시장이 안정됐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부담도 훨씬 덜했을 것이고, 물가 부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결국 본질은 환율인데, 그럼 환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환율 조작국 지정되지 않는 선에서 환율 관리하려면 통화 수합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당국자발로 그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미국과의 관계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대표가 물론 각 지역을 돌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건 지방선거에서 그 선거 유세가 좀 더 본격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런 행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공천 잡음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수 정치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보수 정치라고 한다면 안보에 유능하다, 경제에 유능하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게 우리의 선명한 색깔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다면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안보에 대한 것은 저는 한미동맹 흔들린다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이 여전히 우리의 동맹인가라고 하는 아주 그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인 게, 과거에는 안보와 경제가 좀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 경제적인 질서가 변하는 과정에서 안보와 굉장히 연관돼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보수 정치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미국 가서 한번 증명해 보이시는 것도 좋은 자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문하게 되는 미국 국제공화연구소, 여기 보니까 그동안 북한 인권 관련 활동에 적극적이었고요. 또 선거 감시 활동도 해왔다고 합니다. 예, 이번 미국 방문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이슈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좀 있었는데 어떤 그 의제들을 좀 오고 갈 거라고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지금 미국의 이런 연구소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라는 생각부터 해요. 그리고 만약에 부정선거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피하셔야죠. 피하셔야 돼요. 지금 부정선거 이슈 가지고 선거 치르려고 그러시면 망합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저는 물론 저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 매일신문 여기 나오셔가지고 장동혁 대표께서 보였던 그런 경제관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과는 완전 반대고, 아마 많은 보수적 경제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반대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던지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해명을 하고 국내 이슈를 끌어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비난 비판 받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수정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실 때 오히려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과연 미국에 가서 특히 이런 부정선거 이슈가 만약에 연관이 되는 거라면 더 피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조언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셔서 저는 지난번 단식 막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정말 당대표로서 결기를 보였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기를 또 한번 보여서 현장에 나가서 계란도 맞고 욕도 먹고 하면서 현장에 부딪히십시오. 그런 장동혁의 모습이 오히려 국민의힘을 살릴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한다거나 무언가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야당 대표를 만났을 때, 보수당 대표를 만났을 때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동맹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 지금 동아시아 문제가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변수는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지역 문제는 동아시아보다 중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입장이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볼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비슷한 문제가 이 동아시아에서 열렸을 때 한국의 입장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라면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선명한 질문도 좀 있을 것 같은 것이, 사실 당국자가 나오게 된다면 그 정치인을 만났을 때 발언이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좀 뭔가 원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갈 수가 있는데, 연구기관은 좀 다르거든요. 학자들은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외교적 수사보다는 오히려 선명한 답변을 하시는 편이 조금 더 많은 지지를 구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시 좀 지선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지금 사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부산 진구에 현수막이 하나 걸렸는데, 위에 파란색 더불어민주당 현수막과 밑에 파란색 국민의힘 현수막이 나란히 붙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실책을 비판하고 당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현수막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유권자들의 혼란만 부추겼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또 자기 당에 자신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파란색 현수막이 두 개 다 걸렸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모습?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저거에 대해서 과연 누가 저런 생각을 해가지고 했을까? 저희 개혁신당 현수막 걸면 다 오렌지로 걸죠. 조금이라도 저희 장을 알려야 되고, 이게 현수막이라는 것이 누가 이렇게 멀쩡히 서가지고 꼼꼼히 읽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차 타고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이 사람들이 색깔로서 저 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걸 파란색으로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도가 어쨌든 저는 실패한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런 거는 사실상 중앙당에서 저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정 조치를 해야 되고, 저런 것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펼쳐지게 되면요, 후보자 생각들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 노란색 걸고 어떤 사람 주황색은 감사합니다만 뭐 이렇게 걸고 뭐 그렇게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좀 그냥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저는 뭐 색깔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민주당의 워딩이나 아니면 그 상황을 묘사할 때 현수막으로 민주당의 색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거꾸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멘트를 인용하려고 한다든지 할 때는 빨간색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현수막이 이것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뭔가 파란색을 선거에 활용하려 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다만 근데 지금 뭔가 이런 상황을 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지금 이 당색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그런 맥락 속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당당하게 빨간색 걸면 좋겠는 게, 저는 김부겸 전 시장의 당선을 바라지 않지만 그분의 선거 캠페인이라든지 어떤 발언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올라오는 걸 보다 보면 좀 위협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분의 캠페인 보면은 그분이 대구의 선거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파란색을 옷을 안 입는다든지 하지 않거든요. 정청래 당대표가 이 대구에서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빨간색 두려워하지 않고 선명하게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색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충청도에서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 좀 두려운 것은, 그러니까 두렵다기보다는 좀 신경 쓰이는 것은 있는데, 뭔가 이제 야구가 좀 유행하다 보면, 야구 시즌이 다가오다 보면 한화 이글스 색은 또 주황색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충청도에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너무 좀 과대 표집되지 않을까,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개인의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충청도 되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저희 대전, 세종 되게 잘 나오는, 저희 당내에서는 되게 잘 나오는 편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당이라는 것은요, 같은 이념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당이 지지율이 좀 안 난다고 해서 그 당을 버리고 가는 게 이게 정치인의 의리입니까? 저는 의리 없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개혁신당은요, 지금 4%대 나오는 정당인데 누가 남아있어야 됩니까? 주황색 아무도 안 걸어야 돼요. 근데 그렇습니까? 저희는 4% 나와도요, 당당하게 주황색 입고 당당하게 현수막 걸고 당당하게 선거운동합니다. 그게 당이라는 모임에 대한 정의고요. 그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도리와 의리예요. 근데 당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나 빨간색 안 입을래, 하얀색 할래, 그럼 무소속 나가면 됩니다. 네, 저는 그거 절대 맞지 않다고 봐요. 네, 이것도 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출마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의 사적인 선거운동 무대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김재원 최고는요, 상대 후보인 이철우 후보의 건강 문제 검증을 중앙당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고요. 또 경기지사 공천을 신청한 양향자 최고는요, 당 공관위가 경기지사 후보를 추가 공모한 것을 언급하면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불만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최고위원회를 개인의 선거 무대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부적절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회라고 한다면 당원들이 선출한 그 집단지성에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무대를 개인의 어떤 선거 무대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근데 그마저도 잘하기 경쟁, 그러니까 나의 장점을 알리기 위한 무대로 활용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경쟁 후보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 공관위에서는 이제 그 중앙당 당직자들이 이런 취지의 발언이나 이런 그것들은 좀 신중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는 좀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시스템으로 막아야 돼요.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 출마한 사람들 최고위원 다 사퇴했잖아요.
예, 전현희나 이런 분들 다 사퇴하고 한준호 사퇴하고 경선 나갔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막아야지. 아니 경선에 나가 있는 후보들이 최고위로 오면 이 얘기를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좀 정의를 하셔야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양양자 의원과 김재현 의원이 얘기한 것은 사실 결은 전혀 다르다고 봐요. 양양자 의원은 어쨌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들려요. 제가 양양자 의원이어도 했을 거예요. 근데 김재현 의원님이 한 거는 이건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리고 건강 이야기를 들고 나면 어떡합니까? 상대편 후보가 이게 얼마나 인신공격이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이런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책임 당원수가 보수 정당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경선용으로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이라 선거가 끝나면 다시 빠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저는 근데 이게 선거를 앞두고 경선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선이 끝나면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탈당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모두 그렇게 치부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동안 2년마다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도 4년마다 치러지고 지방선거도 4년마다 치러지는데 이제 이게 지방선거 후 2년 후에 총선 치르고 총선 2년 후에 지방선거를 치르니까 거의 2년마다 큼직큼직한 선거들을 다 치른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당원들이 평소에 이제 들어온 분들 들어오고 나갈 분들 나가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단순히 이제 경선에 내가 표 한 표 찍어주고 나가려는 분들만 있다면 이 100만이라는 숫자는 채울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럼 100만 명이라는 당원이 모인 그런 정서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본다면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는 분도 있지만 장동혁 지도부가 당원들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적을 겁니다. 사실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는 분들도 너무 당원들의 마음만 보고 가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을 할 정도로 이 당원들의 의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당의 의사결정에 반영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책임당원 증가에 큰 공이 되고 있고 결국은 근데 어쨌든 당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내 의견에 공감하는 당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것이고 그런 분들의 의지를 잘 받아들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건강한 당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저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당 안에서 이런 이 당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있는 무언가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뭔가 경선 과정도 결국 당원들이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것도 짚어볼게요. 한동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이런 보도가 오늘 오전 부산 지역 언론에서 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북갑의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은요. 국민의힘이 무공천을 해서라도 한 전 대표와 연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난 제명을 안 하고 이제 뭐 다른 원래부터 무소속 후보였으나 뭐 이랬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명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는가라는 생각부터 들어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거 지금 해당 얘기가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당이 서병수 전 의원한테 분명한 얘기를 좀 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앙당이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은 해야 될 거예요. 그만큼 사실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확실하게 확답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박민식 후보가 나온다면 박민식 후보가 고생한 전력은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서 전재수 의원과 4번인가 아마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2번 이기고 2번 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때마다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건 맞거든요. 그럼 이제 박민식 후보가 나오게 된다면 본인을 만약에 둘이 경선이라도 붙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타당 이제 제명시켰으면 무소속이니까 무소속 후보와 경선을 한다는 것도 애매할 거고 단일화를 하는 거 그런 과정이나 이런 걸 거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이 알아서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냥 이런 목소리를 그냥 무시하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예.
저는 근데 이게 지금 무공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보궐선거에 우리 당의 귀책 사유로 생긴 보궐선거라면 뭐 무공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 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가 아닌데 왜 무공천 이야기부터 나온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지역에 낼 후보가 아무도 없나라고 본다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분이 박민식 장관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지역 내 현안도 굉장히 많이 해결했던 사례가 있고 그리고 지금 결국은 부산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전재수 의원과의 그 대결이 가장 본질적 대결이 될 텐데 이 전재수 의원과 가장 호각을 다투면서 싸웠던 게 박민식 전 장관이에요. 그래서 아니 멀쩡한 우리 당의 그 인재가 있는데 굳이 뭐 무공천부터 이야기할 만한 상황은 충분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한동훈 씨는 주요 변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선거, 특히나 이 지역구 선거를 들어가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당에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도 동탄에서 선거 치를 때 그 동탄 아파트마다 돌면서 아파트 현안 이야기 했었어요. 근데 그럼요. 저는 한동훈 씨는 그럴 영향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온 지역 다니면서 언론을 보면은 어느 날은 이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가 슬쩍 나오다가 어느 날은 저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가 슬쩍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궐선거 치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양보해가지고 뭐 한동훈 전 장관과 박민식 전 장관이 동시에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전 정부의 그 장관들 간의 대결인데 저는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한동훈 씨의 업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박민식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이거든요. 보훈처가 보훈부로 이 승격하는 데 큰 혁혁한 공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취지에는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했다라고 알려졌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 국가가 보훈에 신경을 잘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훈이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잘 챙기는 것만이 이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이다라고 했던 그런 보훈의 정신을 보훈의 정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장관 대 장관의 프레임으로 붙는다 하더라도 보수표가 갈릴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선거가 진행되다 보면 사표 방지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할 텐데 한동훈 씨가 그 공간에서 설 공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민주당에서는 하정우 수석의 부산 북갑 출마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삼고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하정우 수석에게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성열 최고 이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셨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민망해요. 저는 네, 이렇게 글 올리셨는데 예. 아니 이게 왜냐면은 단어의 선택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너무나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 정청래 대표가 지금 삼고 초려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러면 작업이 들어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업이 들어오고 있는데 넘어가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는 삼고초려라는 이런 3번이나 찾아가서 겨우 모셔오겠다는 그런 의지를 작업 치는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만큼 지금 서로 간의 감정이 정말 안 좋으면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먼저 때린 거는 정청래 대표잖아요. 대통령 사진도 못 쓰게 하면서 이거는 당무 개입의 여지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뭔 얘기냐면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공천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던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딱 보고 있다가 오늘 한 방 그냥 작업 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그만큼 지금 엇박자도 엇박자고 지금 민주당은요. 진짜 선거가 지금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이미 너무나 오만하게도 샴페인은 벌써 터뜨렸고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당권 싸움만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분들 이거에 대해서 정말 날카로운 눈으로 흐린 눈 마시고 날카로운 눈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국민의 선택을 이렇게 오만하게 미리 예단하고 그 다음 자신들끼리의 권력 이전 추구만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거는 결코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한번 너네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의 꽃놀이패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거 만약에 하정우 수석이 공천을 받게 되고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악의 경우에 이 하정우 수석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언론에서는 정청래의 용인술이라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패배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참모의 패배라고 포장이 될 거거든요. 언론에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김어준의 방송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지금 방금 그 김성열 김성열 최고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시선은 지금 마음은 이 앞에 있는 지방선거라기보다는 뒤에 있는 당권, 그러니까 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김어준의 방송이 그때 가서도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 프레임을 실제로 이게 만약에 하정우 수석이 이기게 되면은 정청래의 용인술이었다, 훌륭하다, 이런 사람을 뭐 총선 당대표까지 가져가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한계가 드러났다라고 이제 평가절하 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짜여진 그 전략 속에서 있는 꽃놀이패다, 이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예 공개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고, 하정우 수석도 안 나가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이건 물 건너간 때가 됐고요. 제가 보기엔 정청래 대표 한 대 맞았어요. 정청래 대표도 한 대 네. 맞은 거다. 네, 맞습니다. 네.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하정우 수석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방금 안 나온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부산 북갑의 선거는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보다는 결국 전재수에 대한 평가가 주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장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선거고,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재수 의원과 연관이 굉장히 깊다 보니까 전재수에 대한 평가가 주요할 것 같고요. 민주당에 대한 평가에서는. 그럼 결국 이제 국민의힘 후보에서는 어떤 그 후보를 낼 것이냐가 주요할 텐데, 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에 주요한 재원이 있는 상황에서 무공천을 이야기한다면 이거 시작도 하기 전에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 안에서 자강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야 되는데, 보통 자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의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좋은 재원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천하지 않을 이유 없다고 봅니다. 네, 김상현 셔국과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무공천은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공천을 해놓고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어쩔 수 없이 단일화 해야 되겠다. 그거는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무공천을 하고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게 또 그 당의 당협위원장이라니까 저는 정말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당이 어떻게 보면 기틀과 원칙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본보기를 좀 보일 건 보이셔야 된다고 봐요. 이런 거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어떻게 당이 공천을 안 합니까? 그래서 공천을 해놓고 나서 뭐 나중 일을 보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전재수 의원이 그 부산 북갑을 굉장히 지역구를 잘 다졌어요. 제가 옛날에도 뭐 문자 보내는 모습들도 보고 지역구 관리하는 모습도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좋아요. 하지만 전재수 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매우 세게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부산시장을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런 호재, 이런 지금 부산 북갑을 탈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호재인데 여기서 무공천을 해라? 아니죠. 그러면은 이건 공천을 해놓고 한번 열심히 싸워가지고 탈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 한동훈 씨에 대한 그런 입장은 그 주요된 그 여론은 이분이 국민의힘 사람이냐라고 하는 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거든요. 저거 보수 맞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당 당원들이 보수당 대표로 뽑아놨는데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특검과 탄핵에 동의해가지고 결국은 보수 대통령이 탄핵된 거 아니에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와는 별개로 지금 이분이 보수 맞아? 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정서로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뭐 무공천이라는 건 말도 안 되지만 뭐 그렇게 해서 이분이 당선된다고 한다면 뭐 이거는 그냥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 한 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석인 겁니다. 민주당 측 의석이 하나 느는 거랑 효과가 똑같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무공천이라는 건 말도 안 되고 다만 우리 당대표께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대여투쟁에 집중해달라는 취지에 맞게 저는 전재수 후보의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밝혀지다 보면 부산에 있는 그 보궐선거도 부산시장 선거도 승리할 것 같습니다.